아침 7시. 정호의 핸드폰 알람이 울리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우성컴퍼니 최종 면접 날이었죠. 2년 동안 준비해온 취업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정호야, 아침 먹고 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장해서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목을 축이고는 옷장 앞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다림질해둔 정장이 말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진한 네이비 색상의 정장은 정호가 첫 면접을 위해 마련한 유일한 정장이었죠. 대학교 졸업식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면접에 함께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호는 신중하게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다소 상기되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구두도 어젯밤 정성스럽게 닦아둔 것을 신었습니다. 검은 가죽 구두가 복도의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괜찮아, 할 수 있어.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하고는 포트폴리오를 들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안에는 지난 2년간의 모든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격증 사본들, 인턴십 활동 보고서, 자기소개서 초안들까지.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정호를 바라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호야,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당당해 보이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고 정호의 옷깃을 살짝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정호는 힘을 얻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정호의 핸드폰에 메시지들이 도착했습니다. 정호야, 오늘 면접이지? 화이팅! 이번엔 꼭 붙자. 응원한다. 정호 형,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를 하나씩 읽으며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가 났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정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넉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찍 출발한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2년간의 면접 경험으로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였습니다. 전동차가 달리는 동안 정호는 준비해온 답변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조용히 중얼거리며 연습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입술만 살짝 움직이면서요. 우성컴퍼니는 정호가 꿈꿔왔던 회사였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이었죠. 특히 정호가 전공한 경영학과 출신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직장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였죠. 전동차가 목적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정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일어섰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단단히 잡고 지하철에서 내렸죠. 지상으로 올라오자 따뜻한 봄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며 정호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성컴퍼니 본사까지는 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긴장만 키우는 것보다는 적당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성공해야 해. 정호는 속으로 다짐하며 우성컴퍼니 건물이 보이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성컴퍼니 건물까지
두 블록 남은 횡단보도에서 정호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호도 자연스럽게 멈춰 서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호의 시선이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한 할머니에게 꽂혔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존해 걷는 할머니가 느린 걸음으로 건드려고 애쓰고 계셨는데 신호가 이미 빨간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들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엔진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듯 뒤를 돌아보며 서둘러 걸으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저런. 정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할머니가 위험에 처할 게 분명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정호는 망설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한 손에 꽉 쥐고 다른 손으로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호가 할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속도를 내며 달려오던 검은색 SUV가 보였습니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죠. 위험해. 정호는 반사적으로 할머니를 안전한 쪽으로 밀어내며 자신도 함께 몸을 던졌습니다. SUV는 급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코앞에서 겨우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호는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정호의 오른쪽 무릎에서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바지가 찢어지면서 피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죠. 그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려다 팔꿈치도 아스팔트에 긁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다치지 않으셨지만 정호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바지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재킷 소매 부분도 아스팔트에 닿으면서 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정호는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무릎에서 흘러나온 피가 찢어진 바지 사이로 보이고 있었죠. 흰 셔츠에도 아스팔트 먼지와 함께 약간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머니는 작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정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손목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면접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정호는 명함을 제대로 확인할 겨를도 없이 주머니에 넣고는 허겁지겁 뛰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바지와 더러워진 정장 때문에 걸음걸이가 어색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우성컴퍼니 로비에 도착한 정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말쑥했던 정장은 이제 누더기가 다름없었습니다. 무릎에 난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재킷과 셔츠도 더러워져 있었죠. 어떻게 하지? 하지만 면접 시간은 이미 임박해 있었습니다. 정호는 화장실에서 최대한 정리를 해보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티슈로 혈흔을 닦아내고 머리를 다시 빗었지만 찢어진 옷은 어쩔 도리가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면접장이 있는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것은 후회하지 않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면접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호님,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정호를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의 복장 상태를 보고 당황하는 게 역력했죠. 네, 정호입니다. 면접 참석하러 왔습니다.
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직원은 다른 동료와 속닥속닥 상의를 나눈 뒤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온 직원의 표정은 곤란해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면접관들이 보시기에 복장이 너무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호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면접장 문이 열리면서 면접관 3명이 나왔고 그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호 씨, 면접은 진지한 자리입니다. 이런 복장으로 오시는 것은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잠깐만요, 설명을 들어주세요. 길에서 할머니를 구하다가 하지만 면접관들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과는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간 준비해온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호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죠. 우성 컴퍼니 건물을 나서는 순간 정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를 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정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정호야, 면접 어땠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정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전동차의 소음도 모두 멀게만 들렸죠. 마치 자신만 다른 세상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바란다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정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찢어진 정장 바지를 내려다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무릎의 상처는 아직도 쓰라렸고 말라붙은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집 앞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정호를 보고 의아해 하셨죠. 어머, 벌써 왔네. 면접 어땠어? 그냥 별로였어요. 정호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죠. 아들의 표정만 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걸 눈치채셨나 봅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은 정호는 그제야 오늘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던 면접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것은 후회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너무 가혹했죠.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우성 컴퍼니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취업 활동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받아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핸드폰을 침대 옆에 던져두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호야, 저녁 먹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코끝에 스쳤지만 전혀 먹고 싶지 않았죠. 온몸이 무겁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친구들에게서 온 응원 메시지들을 확인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정호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러워진 정장을 그대로 입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옷을 벗으며 거울을 보니 더욱 처참했습니다. 셔츠에 묻은 혈흔과 아스팔트 자국들이 오늘의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이 정장, 어떻게 하지? 정장은 정호에게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첫 정장이었거든요.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동네 세탁소가 떠올랐습니다. 김성수 사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세탁소였는데 옷수선도 잘하시기로 유명했죠. 혹시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호는 정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탁소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아, 정호군.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김성수 사장은 정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정호를 어릴 때부터 봐온 분이었거든요. 사장님, 이 정장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찢어지고 더러워져서. 정호는 가방에서 정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김성수 사장은 정장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고칠 수 있어. 며칠만 맡겨둬.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정장만큼은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영수증을 받고 세탁소를 나서는 정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위안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호는 그제야 어머니가 차려놓으신 저녁을 조금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걱정스러운 눈길로 정호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 따뜻한 시선이 오히려 정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정호는 속으로 다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또 다른 기회가 올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김성수 사장은 정호의 정장을 수선대 위에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해온 그에게는 이 정도 손상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아이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김성수 사장은 혀를 차며 정장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수선 전에 주머니 안에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었거든요. 바깥 주머니들은 모두 비어 있었지만 안쪽 주머니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안주머니에서 하얀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김성수 사장은 별 생각 없이 명함을 집어들었죠. 하지만 명함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설마. 명함에는 또렷한 활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영의 마이너스 상원재단 이사장 상원그룹 창립주. 김성수 사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원그룹이라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백영의 회장이라면 경제신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자선사업으로도 유명한 분이었죠. 어떻게 정우 군이 이런 명함을? 김성수 사장은 명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위조품일 가능성도 생각해봤지만 명함의 재질과 인쇄 상태를 보니 진짜가 분명했습니다. 고급 용지에 특수 인쇄로 제작된 것이 한눈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거 대체 어디서 났을까? 김성수 사장은 서둘러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물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뒤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장님. 정호군, 너 정장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왔는데. 이거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명함이요? 아, 어제 할머니한테 받은 건가 봅니다. 급해서 제대로 못 봤는데. 정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죠. 정호군, 너 이 명함 주인이 누군지 알아?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김성수 사장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백영애 회장의 명함이라고 말하면 정우가 믿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야. 상원그룹이라고 들어봤어. 상원그룹이요? 그 유명한 대기업 말씀이신가요? 정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상원그룹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그런 대기업과 연관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 회사야. 이 명함 주인이 상원재단 이사장님이셔. 전화 너머로 정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수 사장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자신도 처음 명함을 봤을 때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사장님,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날 일은. 아니야. 내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 틀림없어. 너 어제 할머니 도왔다고 했지? 그분이 혹시. 김성수 사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호는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만난 할머니,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드린 일, 그리고 급히 건네받은 명함.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할머니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정우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김성수 사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정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의 절망적인 상황과 지금의 상황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죠. 정말 자신이 구한 할머니가 그런 유명한 분이었을까요? 사장님, 그 명함 잘 보관해 주세요. 제가 내일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정호군, 혹시 연락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이런 기회가 흔한 건 아니잖아. 김성수 사장의 제안에 정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락을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어제 면접에서 떨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혹시 착각일 수도 있고. 정우군, 내가 명함을 30년 넘게 봐왔는데 이런 건 진짜야. 너 정말 큰일 해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김성수 사장은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정우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했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죠. 다만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한편 정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구한 할머니가 상원그룹의 회장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혼자 길을 걷고 계셨던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설마, 정말일까? 정호는 상원그룹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백영애 회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구한 할머니와 똑같은 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상원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백영애 회장이 직접 지시한 긴급 소집이었죠. 회의실에는 비서실장 박민서와 보안팀장 이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보고받고 싶습니다. 백영애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특별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개인적인 일로 직원들을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회장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준호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죠. 정우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나가는 모습, 위험한 순간에 할머니를 보호하며 자신이 다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청년,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정우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성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곧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섭 비서실장이 자료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백영애 회장은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봤습니다. 정우가 자신의 안전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정말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청년이군요. 백영애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는 더욱 찾기 어려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재단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백영애 회장은 평소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원재단은 주로 헤드헌터를 통해 인재를 영입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혹시 그 청년이 회장님의 정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상황이 급박했으니까요. 이준호 팀장의 지적에 백영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정호는 명함을 제대로 확인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떠났었죠. 그렇다면 더욱 좋습니다.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백영애 회장은 정호의 진정성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정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그 청년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상세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박민섭 비서실장이 메모를 하며 답했습니다. 백영애 회장의 지시는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박민섭 비서실장은 정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들고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정호의 모든 정보를 파악했죠. 정호는 올해 26살이고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2년째 취업 준비 중이며 어제 우성컴퍼니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면접 결과는 어땠나요?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장 문제로 면접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백영애 회장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자신을 구하다가 정장이 망가져서 면접에 떨어진 것이었죠. 선행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가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보세요. 명함을 드렸으니 그걸 이유로 하면 되겠죠. 백영애 회장은 정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접촉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정호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거든요. 오후 3시 정호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 몰라서 받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상원재단 비서실입니다. 혹시 정호님 맞으신가요?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원재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제 김성수 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만. 어제 저희 회장님께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정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제 구한 할머니가 상원재단 회장이었다는 말인가요?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정호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나요? 전화 너머 비서의 정중한 목소리를 들으며 정호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꿈이 아닐까 싶어 볼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상원재단 본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정호는 상원재단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상 30층 규모의 압도적인 고층 빌딩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외관은 마치 하늘까지 닿을 것처럼 웅장했습니다. 정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 정호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곳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우아한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님이시죠? 안내 데스크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정호를 맞아주었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정호 혼자만 탈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벽면에는 상원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정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정말 어제 자신이 구한 할머니가 이런 대단한 분이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며 문이 열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정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스러운 그림들과 조각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카펫까지도 발걸음 소리를 완전히 흡수할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직원이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정호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문이 열리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넓은 회장실 한쪽에 앉아 계신 분은 정말로 어제 자신이 구한 그 할머니였거든요. 어머, 정말 정호님이시네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백영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호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지만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죠.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셨군요. 정호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제 횡단보도에서 만난 할머니가 국내 최대 재단을 이끄는 분이었다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백영애 회장의 배려로 정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곧 직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죠.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면접을 망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호의 대답에 백영애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호님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재단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재단에요? 네.
상원재단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곳이에요. 청년 지원 사업,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백영애 회장은 재단의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호는 점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청년 창업 지원이요? 그래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까지 종합적으로 도와드려요. 정우님께서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백영애 회장이 말을 멈추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죠. 어제까지만 해도 취업에 대한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우님, 저는 어제 정우님의 진심을 봤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인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정우님처럼 진심으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합니다. 백영애 회장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이런 존경받는 분이 직접 제안해 주시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결정하신 건가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의 절망 속에서 오늘의 희망을 찾은 기분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되겠네요.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백영애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정호도 따라 일어나며 깊게 인사를 드렸죠.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우님이라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 정호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상원재단에서 정호의 정식 채용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재단 내부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죠. 백영애 회장이 직접 추천한 인재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정호 씨가 어떤 분이길래 회장님께서 직접 영입하신 거죠? 횡단보도에서 회장님을 구해드렸다고 하던데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봅니다. 재단 내부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습니다. 백영애 회장의 판단을 신뢰하는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정호는 청년 창업 지원팀에 배치되어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성컴퍼니에서도 상원재단의 발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의 김 과장이 경제신문을 보다가 정호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 사람. 설마 며칠 전에 면접 온 그 사람? 김 과장은 서둘러 면접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정호라는 이름이 불합격자 명단에 있었죠. 복장 불량으로 면접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탈락한 지원자였습니다. 이런 큰일 났군. 김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상원재단에 채용된 사람을 자신들이 놓친 것이었거든요. 더욱이 백영애 회장이 직접 영입했다는 기사를 보니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팀장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과장은 서둘러 인사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팀장의 얼굴도 굳어졌죠. 뭐라고? 그 사람이 상원재단에? 네, 백영애 회장이 직접 영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사팀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상원재단은 우성컴퍼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조직이었고 백영애 회장은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면접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해봐.
네, 복장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정장이 찢어지고 피가 묻어 있어서 혹시 그 이유를 물어봤나?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면접관들은 정호의 외모만 보고 판단했었거든요.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큰 실수였어. 상원재단에서 영입할 정도의 인재를 우리가 놓친 거야. 그날 오후 우성컴퍼니 사내에서는 정호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면접에서 떨어뜨린 지원자가 상원재단에 채용되었다는 소식에 놀라워했죠. 정말 그 사람이 맞나요? 복장 때문에 면접도 제대로 못 본 사람이요? 상원재단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좋은 곳인데. 직원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아쉬워했고 일부는 의아해했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성컴퍼니가 좋은 인재를 놓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호는 상원재단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팀의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의미 있고 흥미로웠죠. 젊은 창업가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일이었거든요. 정호 씨,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인 박수진 차장이 정호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청년 카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회의였죠. 단순히 자금 지원만 하는 것보다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어떨까요? 창업 초기에는 경험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정호의 제안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였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멘토풀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보죠. 정호는 점점 일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정호를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호야, 일은 어때? 정말 좋아요, 엄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도하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정호가 이렇게 희망을 되찾은 모습을 보니 감사했거든요. 그나저나 정호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 상원재단에 취직했다고. 김 사장님도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 정호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단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누가 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란다. 어머니의 말에 정호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그 순간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누군가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도 그런 마음 잃지 말고 살아라. 네, 엄마. 정호는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상원재단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계산하지 말고 진심으로 살아가자. 한 달 후 정호의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상원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기념적인 날이었죠. 정호는 새로 마련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한 달 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상원재단까지 가는 길이 이제는 익숙해졌죠. 매일 출근하면서 걸었던 길이었거든요. 상원재단에 도착한 정호는 먼저 김성수 사장의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출근 전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성수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정호군, 오늘 정식 출근일이지? 네, 사장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때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수 사장이 명함을 발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뭘 그래? 난 그냥 내 일한 것뿐이야. 정우군이 잘 되는 게 제일 기쁘다. 김성수 사장의 따뜻한 말에 정호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참, 정우군. 잠깐만. 김성수 사장이 뒤쪽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정우가 맡겼던 찢어진 정장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운 정장 한 벌이 함께 놓여 있었죠. 사장님, 이게 뭐예요? 아, 그게 말이지. 너에게는 그 찢어진 정장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 그냥 수선해서 주기보다는 취업 선물 삼아 새 정장 하나 사줬어.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수 사장의 마음씨에 감동받았거든요.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뭘 그래?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나온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이 정도는 해야지. 김성수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두 정장을 모두 정호에게 건넸습니다. 찢어진 정장은 그대로 두었어. 너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옷이잖아. 새 정장은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고. 정호는 두 정장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찢어진 정장에는 그날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었고, 새 정장에는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상원재단에 도착한 정호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백영희 회장도 축하 인사를 전해주었죠. 정호 씨,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정호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백영애 회장이 찢어진 정장을 재단 본사에 전시하고 싶다고 하신 것이었죠. 이 정장은 정호 씨의 진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인 물건을 전시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좋은 의미로 사용된다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좋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며칠 후 상원재단 로비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찢어진 정장이 액자 안에 전시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정장은 실패의 흔적이 아닌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놉시스에서 제시된 원래 문구는 문법적으로 어색했기 때문에 정우가 직접 수정한 것이었죠. 더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전시가 공개된 후 재단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우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우리도 정우 씨처럼 살아야겠어요. 정우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한편 우성컴퍼니에서는 정우의 성공 소식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그를 떨어뜨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었죠. 정말 아까운 인재를 놓쳤네. 복장만 보고 판단한 게 실수였어.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면접을 봐야겠어. 우성컴퍼니의 인사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적인 요소보다는 인성과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녁 정호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정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올바르게 키워주셔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온 보람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초심 잃지 말고 살아라.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 네, 엄마. 항상 겸손하게 살겠어요. 그날 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 절망적이었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봤죠.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진심은 통하는구나. 정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횡단보도에서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아무런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상원재단에서의 새로운 시작, 동료들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이 그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정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성공이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찢어진 정장은 이제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호의 새로운 삶도 그날부터 시작되었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명이 되었습니다.